이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만 문제인 게 아니라 지난 약 20년간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문제였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때 30개 이상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PF 때문에 발생한 위기고요. 2013년, 2019년에도 PF 위험이 부각이 됐었고 아시다시피 22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PF는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문제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본고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PF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낮은 자기 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 구조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낮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고 주류 의견으로처럼 이제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PF는 다른 어떤 다른 업권이나 다른 어떤 산업과는 달리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금융이나 국토부, 기재부 관련 부처들이 이 PF의 사업장별 재무 정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사업장별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인지도 알지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KDI에서는 다행히 최근 3년간 추진된 총액 100조 원 규모 그리고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표 1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총 사업비는 3,750억 원 정도 사업장별로 들어가고 자기 자본은 118억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3.15%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념하고 부합하긴 합니다. 주거용원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짜리 사업에 100억 원 정도를 넣고요. 자기 자본 비율은 2.9%로 생각보다 더 낮습니다. 상업용은 4.33%서 조금 더 높긴 한데 여전히 굉장히 절대적으로 낮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각각 3.9%, 2.3%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역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심각한 부채 의존도가 만성적인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뿐만 아니라 15년 전 2009년 당시에 조사했던 결과에 따라서도 4%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고 이러한 낮은 자본 비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낮으면은 뭘 보고 대출을 해주느냐? 당연히 이제 건설사의 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그림 2에서는 구조도에서 건설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PF도 보증해주고 분양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증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해외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어찌 보면 낙후된 구조인데요. 그림 3번은 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가 자본 비율인데 미국, 일본, 네덜란드, 호주 이제 다 30에서 40% 정도 자본 비율이 높습니다. 이게 하나의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한국은 자본이 없다 보니까 땅까지, 토지까지 브릿지론을 가지고 빌려서 사야 됩니다. 근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을 못하니까 부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외에서는 없습니다. 왜냐? 자기 자본으로 땅을 사니까 공사비만 대출받으면 되니까 이 브릿지론 전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보증인데요. 한국은 건설사나 증권사, 부동산 신탁사 등과 같은 그런 제3자가 2중, 3중, 4중으로 보증을 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해외는 이런 제3자가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행사가 사업 주체니까 자기가 그냥 보증할 뿐이죠. 저자본 고보증 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천억 원짜리 사업에 100억 원 투입해서 성공하면 몇백억 원의 배당을 받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탕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해서 영세한 시행사가 굉장히 많이 난립하는 그런 구조가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평가인데요. 자본이 낮으면 사업성 평가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성 평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자기 돈을 내고 위험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자나 채권자인데 투자자가 지금 없습니다. 자본 확충을 안 하다 보니까 지분 투자자 유치를 안 해서 없고 채권자 같은 경우는 보증을 믿고 들어가니까 열심히 평가할 유인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사가 하긴 하는데 신용평가사는 일단 돈을 받고 평가를 하는 곳이라서 한계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한계는 뭐냐면 신용평가사는 이 PF 대출을 줄 때 그 초기 정보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 정보 가지고 이제 2년, 3년 뒤에 사업이 성공했는지 여부, 얼마나 성공했는지 여부, 이 결과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하고 결과에 링크를 해야 이게 평가가 되는데 그게 링크가 없다 보니까 평가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시 변동성 확대인데요. 보증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성 어떤 미시적 디테일을 크게 볼 필요가 없고 금리라던가 부동산 경기라던가 이런 큰 틀에서 거시적인 변수만 주로 보고 경기가 좋으면 확 몰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확 빠지는 그런 거시 변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이 No Question Asked Investment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는데 보증이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 없이 다들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묻지마 투자 문제인데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원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서프라임 대출이 부실화돼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 서프라임 대출을 기반으로 한 채권 주택저당증권인 MBS 요게 굉장히 많이 발행됐는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들까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증이 중첩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디테일이 되는 서프라임 론 보지도 않고 이제 투자를 했다가 결국 금융위기가 초래됐는데 이러한 동일한 구조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건설업 금융업까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불은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끄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데요. PF 보증을 늘리거나 아니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공적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부담은 납세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렸는데 과거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PF인데요. 중장기 개선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고 보증을 이제 줄이고 하는 그런 구조로 선진적인 재무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규제. 직접 규제는 언론에서 많이 논의되는 건인데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려면은 자기 자본 비율을 뭐 예컨대 20%로 이제 충족을 해야 된다. 혹은 뭐 15%, 뭐 30% 이렇게 명시적인 어떤 비율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직접 규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별 차이가 있고 자본 비율은 안 좋아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직접 규제는 조금 지양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대안으로는 이제 간접 규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률적으로 비율을 규제하지는 않는데 시행사의 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봐서 은행들한테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비율 연동 대손충당금 규제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은행들은 시행사들 봐서 가급적 자본 비율이 높은 데를 선택해서 대출을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의 자본 비율 확충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특성도 반영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사업 주체가 최소 15%의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기존 대출에 비해서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많이 쌓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미국에서는 총 사업비 대비 15%가 아니고 총 사업비에다가 개발 이익을 합친 총 사업 가치 대비 15%니까 뭐 총 사업비로 보면 한 20%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간접 규제를 우리나라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규제가 들어오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익은 영세한 시행사가 독점하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또 이 공사비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보증을 건설사가 담당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 리스크를 공사비에 반영하게 되는데 보증을 취소하면 이 공사비가 한 10% 정도 내려간다는 그런 그 업계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주택 공급의 양은 줄어들 수 있어도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거는 자본 확충이 되니까 거시 충격이 와도 버틸 수가 있고요. 사업성이 안 좋은 거는 애당초 자본 확충이 안 돼서 부실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여전히 중요하다면, 우려가 된다면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부터 자본 확충 규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은 주택 공급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자기 자본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자본 확충 규제를 하고 이런 자본 확충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컬처를 이 업계 전반에 좀 확산을 시킨 다음에 점진적으로 주거용에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본 확충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지분 투자자 유치인데요. 외국에서 30%, 40% 이 자본은 시행사가 다 넣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조금밖에 안 넣고 대부분을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서 넣는데요. 이 지분 투자자 유치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개발 사업의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고위험이긴 하지만 또 고수익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추구하는 일부 지분 투자자들이 진출할 유인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면은
뭐 수백 대 1의 그 경쟁률이 있는데 그것도 이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청약하는 것처럼 금융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요 이익을 얻고자 할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은행은 보수적이어서 지분 투자를 잘 안 할 텐데요. 그 외에 이제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에 이미 참여하거나 아니면 제도가 개선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건설사,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출자 규제가 아예 없어서 원하면 언제든지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민원 때문에 출자를 좀 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정부가 나서서 이 출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해서 장려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나 공제가 투자를 하게끔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리츠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리츠 활성화 방안이 나오긴 했는데 리츠는 자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해본 경험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순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리츠 주식을 30% 이상 전 국민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을 국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츠는 자기 자본 비율 규제가 이미 있습니다. 리츠 법상 자기 자본의 2배까지만 차입이 가능한데 이걸 자기 자본 비율로 환산하면 33%입니다. 표 3에 보시면은 이 개발 리츠의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일반형 개발 리츠 같은 경우는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위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개선 방향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앞으로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저자본 고보증 구조가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갑자기 자본 비율을 확 높이면은 좀 충격이 클 겁니다. 부작용도 크고. 그래서 과도기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본 비율 규제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작은 수준이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비율 규제가 없으면 어떤 지원 정책을 도입을 해도 시행사가 이제 이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비율 규제가 약한 수준이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 정책이 또 필요합니다. 이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지금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데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 정책을 소개해서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제 지원인데요. 미국에서는 시행사가 주택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가구의 상당 부분을 중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요거를 시행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분 투자자한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지분 투자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도 출자 세액 공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츠 활성화인데요. 이 리츠가 개발을 잘 하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1992년에 이전의 미국에서는 땅을 리츠한테 양도를 하면 토지주가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서 이 땅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업리츠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업리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땅을 리츠한테 양도하면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다 완료가 되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사업이 끝나면 수익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런 과세 이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이후에 2년 동안 미국 리츠 산업이 10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우리나라가 세제 측면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스폰서 리츠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대형 은행이 리츠에 자기 부동산을 넘기고 자본 조달도 도와주고 그리고 자산 운용도 도와주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리츠의 스폰서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리츠 1, 2위는 다 은행이 스폰서하는 그런 리츠인데요. 요거는 결국 은행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지분을 5% 이상 혹은 15% 이상 이렇게 보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원하면 요청하면 지역사회에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은행이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어떤 금산분리 완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더 전향적인데요. 일반 은행은 부동산 개발을 못 하는데 소규모 은행인 연방저축기관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뭐 개발, 재건축, 재개발, 분양, 임대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한적인 금산분리 완화다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우리나라 자본 비율이 낮다라는 게 공식 통계 기반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영역과는 달리 부동산 PF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료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사업장별 재무정보나 이 사업성 정보가 어떤 정부도 금융이나 뭐 금감원이나 뭐 기재부나 국토부나 다 체계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고 이제 5%가 낮다라는 게 그냥 의견일 뿐이지 공식 통계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상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고 조기 위험 감지 역시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터지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때 사업장별 자료를 그때 다시 수집을 해서 땜질식 처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